여전히 IPO 시장은 쉽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게 사실이다. 근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동성이 지금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업계의 IPO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텐데요. 요즘 업계에선 투자 시장의 위기는 IPO 시장의 위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저희 아웃스탠딩의 최윤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벤처 펀드들의 만기가 계속해서 다가오면서 스타트업들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놓고 굉장히 이제 VC 업계에 고민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스타트업은 이렇게 단계별로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뭐 시드에서 시작해서 시리즈 A, B, C, 프리-IPO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어쨌든 투자를 받으면 그 받은 시기로부터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나면 그걸 이렇게 회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벤처펀드 만기가 보통 7년인데 보통 1, 2, 3년 차 이렇게 투자를 집중해서 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게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뜨거워지고 막 이제 팽창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시점부터 뭐 5년에서 7년은 이미 한참 이렇게 지났잖아요. 뭐 벤처 펀드들 중에서 만기 연장한 곳도 그렇죠. 한 곳들이 있죠. 원래 만기가 7년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죠. 2년, 2년씩 이렇게 연기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연장이 되기도 했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좀 고도화되고 거대화되면서 VC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기존에 별로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벤처 펀드가 만기 될 것 같으면 세컨더리 펀드에 이걸 넘겨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죠. 근데 다만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려면 시장이 계속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펀드들이 계속 많아져야 지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최근 2, 3년 전부터 이게 급속히 냉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멈춰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의 압박이, 회수의 압박이 굉장히 심화가 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 게, 세컨더리 펀드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컨더리라고 하면은 뭐 2차적인 뭐 그런 뜻인데, 그게 VC 업계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벤처 펀드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대부분 다 신주 발행을 통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새롭게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근데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게 요새 들어서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하는 VC들이 이걸 꼭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굉장히 잘 성장한 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VC와의 뭐 신뢰가 충분히 있으면 기존에 투자한 물량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세컨더리 펀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지들끼리만으로 이렇게 거래가 단순하게 이루어지기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긴 쉽지 않은데 정부에서 굉장히 좀 밀어줬어요. 그래서 뭐 모태 펀드 만들 때 세컨더리 펀드 전용을 만들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VC 업계에서 계속 목소리를 냈죠. 이게 그 생태계가 건전해지고 더 커지려면 이 구주 물량의 유통이 많아져야지만 벤처 펀드 만기가 되더라도 이게 쉽게 만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투자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진다. 이게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고 신주 발행하는 것만이 이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세컨더리 펀드 시장이 굉장히 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또 이제 IPO 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벤처 투자를 했을 때 이걸 회수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M&A 아니면 IPO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너무 단순하죠. M&A는 이제 기업들은 이제 계속 지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본연의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는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좋은 회사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지속 성장을 만든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기업이 있으면 우리를 사가라. 우리를 사가면 굉장히 이게 뭐 기업 가치도 오르고 실적도 좋아진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대중에게 그걸 그 주식을 공개해야죠.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모두가
그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그럼 VC 입장에서는 그 보호 예수가 끝나고 이걸 이제 대중들에게 이게 물량을 넘김으로써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스타트업 회사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M&A보다는 IPO를 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M&A는 그 여러모로 매력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빠른 시간 안에 회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IPO까지는 거의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M&A는 거의 어떻게 보면 1, 2년 만에도 이렇게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다만 매수자 의지에 굉장히 좌우가 돼요. 무조건 그 홈런은 이게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라 맞아야 된다는 말처럼 매수자가 사줘야 사실 M&A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IPO는 어쨌든 요건만 맞으면 가능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엑시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A의 경우 이건 철저하게 이게 민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가 적용이 되고 용신님은 M&A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매각하셨던 경험이. 예, 그래서 이게 자본의 논리가 철저하게 적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굉장히 이게 그 M&A가 성립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 매수자인 그 대기업들이 현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꺼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예. 특히 큰 사이즈의 매물은 이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꺼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IPO 시장은 그에 반해서 어쨌든 거래소의 승인만 쿵 받으면 이렇게 바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IPO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IPO 시장이 활황이다. 만약에 뭐 이걸 몇 조, 몇십 조까지 받아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벤처 투자 시장은 여기에 비례해서 굉장히 커지기 마련이고요. IPO 시장이 이렇게 쪼그라든다라고 하면 벤처 투자 시장도 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쪼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거래소한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스타트업들의 상장에 대한 거래소의 일반적인 입장은 무엇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소는 IPO에 친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선하고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이 계속 코스닥 코스피에 들어와 줘야지만 이게 씬이 움직여지거든요. 게다가 사실 또 IPO 자체가 본인들의 실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성과가 예. 되는 거고 그런 그렇죠.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장이 좋을 때는 진짜 거래소가 오히려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경쟁이 그 로컬에서 벗어나 이게 글로벌 단위로 가죠. 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국장 안 하고 다 미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스마트 머니가 다 미국으로 가버리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가 낮아져 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할 일이 없어지고 국민적인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소는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 웬만하면 승인해 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고 심지어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뭐 특례 뭐 상장이라든지 테슬라 상장 그런 거 그렇죠. 있죠. 예, 적자라도 기술력 좀 해줄게 심사해보고 그리고 뭐 스펙을 통해 우회 상장해서 들어와 여기 인수 합병해가지고 뭐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좀 약간 투자업계 분들을 만나 뵈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스탠스긴 하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는 좀 그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깐깐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좀 많이 듣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제는 개편이긴 한데 일단은 그 개가 잘 움직여줘야 사실 걔도 이렇게 잘 움직여줘야죠. 편을 들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소가 상장을 도전하는 기업이 그래도 적어도 이 두 가지 숙제는 해결해 줘야 그렇게 그래도 마음 놓고 승인을 해줍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그렇죠. 그래도 거래소도 이제 면이 선다 이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 및 공개 시장 입성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스무스하게 이렇게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 왜냐하면 이게 상장의 취지라는 게 뭐 누구 한 명만 차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량 기업의 주식을 이렇게 유통이 돼야 기업도 좋고 투자자도 좋고 그리고 일반 대중도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이 두 가지를 좀 못 맞춰줬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자회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카카오 자회사들이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거의 1, 2년 만에 주가가 거의 엄청나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욕을 먹어야 됐고 그리고
그리고 밀리의 소재만 봐도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공모가보다도 주가가 낮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공모가보다 낮은 건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공모가라는 거는 이 기업의 진짜 합리적인 가치다라고 그렇죠.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또 거래소도 좀 개입을 해갖고 정한 가격인데 그 가격보다도 낮다는 거는 좀 그렇죠 진짜로. 이게 좀 스타트업 회사들이 좀 나쁜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욕을 먹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지금도 욕 많이 먹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높은 기업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전망치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는 실적 전망치 말씀하신 미래 거죠. 현금 흐름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높은 기업 가치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좋게 이야기하면 팩이지만 나쁘게 이해하면 나중에 사기꾼 소리를 들 수가 있거든요. 니들 분명히 내년에 뭐 매출 500억에 이익 100억 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무슨 이익은 안 나고 뭐 매출도 안 되고 그래서 욕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비공개 시장에서는 이게 오구오구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 이거는 뭐 폐기로 인정해주자. 스타트업 비즈니스는 불확실성이 큰데 근데 이게 공개 시장에서는 이런 문법이 안 먹히거든요. 당장 당연히 이게 안 먹히죠. 예. 대중들은 뭐 이런 걸 이해하지 않죠. 일단 주가 떨어지면 이제 화가 나는 게 이해하지 일반적이라서. 않지가 아니고 이해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이제 본인들의 얘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딱 나오면 굉장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게 거래소가 기업이랑 짜고 투자자 등쳤다, 사기꾼 한패다. 그런 얘기는 항상 이제 많이 나오죠. 이거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참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최근에 뭐 밀레서재도 그렇고 파두라는 회사도 정말 실적 전망치를 높게 제시했는데 하나도 못 맞췄거든요. 그래서 파두는 좀 논란이 많았죠, 진짜로. 예. 그래서 잣대가 많이 엄격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상장을 시도했으나 좀 실패하고 있는 사례들도 좀 꽤 있나요? 일단은 상장 심사가 늦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규정상 그 상장 예비 심사는 그 원칙적으로 45일 영업일 기준으로 그 이내 안에 이렇게 끝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요. 뭐 서류 제출이 늦어졌더라든지 아니면 좀 요건이 애매하게 판단된다는 뭐 이런 경우는 좀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45일 영업일 초과한 사례가 그래서 상장 예비 심사 미처리 청구된 사례가 한 76건인데 45 영업일 초과한 사례가 22건으로 벌써 이게 3분의 1이 됐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거래소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거든요. 설마 거래소가 일을 안 해서 넘기지는 않았겠죠. 예. 그래서 문서들 보니까 문서들은 다 비슷비슷하겠죠. 사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비슷비슷한데 근데 예전에는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해줬던 게 왜 늦춰졌냐면 이거 잘못 이걸 승인하거나 이게 처리해줬다간 문제가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파두 사태가 혹시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렇죠. 딱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때들은 이렇게까지 파급력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이슈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업계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거래소가 웬만하면 상장을 미승인 해주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돌려보내거든요. 이거는 이게 부족하니까 다시 오세요. 미승인해도 그 본인들이 카운팅에 잡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주간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좀 이러이러하니까 좀 다시 하세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정도 되면 불문율처럼 상장을 도전 기업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거구나. 이거는 한 몇 년 뒤에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뭐 카톡 보냈을 때 답장이 몇 번 연속 없으면은 그렇죠. 예. 그게 싫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모르고 계속 그렇죠. 들이밀면은 거래소가 너 안 돼라는 말 한 게 거래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외교적인 언행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기업들이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그걸 들으면 알아서 철회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한번 뭐 정말 이게 안 된다는 사인을 받더라도 이게 예전엔 없었던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투자 조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IPO를 성실하게 도전해야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VC들한테 투자 받을 때 그 그렇죠. 조항 말씀하시는 그런 조항을 다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 조항이 있었어도 이런 게 있으면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VC하고 스타트업 모두가 이제 너무 이제 절박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LP들에게 할 말이라도 있다라고 또 해서 그리고 약간
그 투자를 유치할 때 몇 년 안에 IPO에 그렇죠. 성공한다 이런 것도 넣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끝까지 가는 사례가 종종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무 서비스 3.3으로 유명한 예, 예. 자비스 앤 빌런즈라는 회사인데 거래소가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종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제 미승인 당해서 속된 말로 망신을 당했거든요. 이거는 알아서 이렇게 중단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시그널링이 되는 거죠.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VC하고 스타트업 모두 굉장히 절박하구나, 상황이 진짜 좋지 않구나, IPO 시장이 막혔구나. IPO 시장이 막혔다는 거는 정말 후기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엑시트할 방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프리 IPO에 들어가더라도 뭐 이게 물려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악순환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VC들이 그 회사 주식 평생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빨리 팔아갖고 자기도 성과 보수 받고 또 LP 분들 이제 지갑도 두둑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통계로 얘기하는 네, 게 제일 정확하죠. 정확한데요. 증권업계 따르면 120개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이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 중에서 스몰캡 스펙이 예. 40개 가량 됐습니다. 뭐 스펙은 뭐 정식 기업은 아니고 특수목적 법인. 예, 서류상 기업이니까 실제적으로는 80개 기업이 상장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특징은 스몰캡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대체로 시가총액이 500에서 2천억 사이에 형성된 그런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공모 상황을 보면 이게 좀 굉장히 재밌는데 대체로 그 예상 밴드의 상단에서 공모가가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이게 보통 이게 공모하러 이게 기관들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면 이렇게 밴드를 제시하고 네. 요게 이렇게 기관들이 배팅하기 마련인데, 근데 여기 상단에 이렇게 그 배팅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좀 뭐랄까 기관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두고 보면 얼핏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증권업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상장 기업이 정말로 매력적이기보다는 요즘 이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다 어렵잖아요. 특히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줬다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지금 스마트머니가 갈 곳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 하나가 IPO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스몰캡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몰렸나 이렇게 보면 이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걸 주가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사라든지 아니면 슈퍼개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IPO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고 그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건데, 뭐 이걸 봤을 때는 좀 뭐 아쉬운, 그리고 혹은 이게 좀 속내는 그렇구나 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숨통은 터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총 120건 중에서 그 40건이 이제 스펙이었고, 그러면 이제 80건이 남는 건데 이 80건 중에서 약간 기술 특례 상장 등 특례 상장의 비중도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한 30개 가량의 기업이 그 특례 상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들 대부분 다 적자 기업이고 그 기술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한 건데, 이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죠. 뭐 좋은 측면으로는 이게 뭐랄까 그 상장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 이게 80개 중 30개가 그 특례 상장이라는 건 이건 굉장히 좀 큰 시그널링이거든요. 1, 20년엔 이런 게 없었잖아요. 한 3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상장 트렌드가 아주 재무적 성과만을 바라보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기술력이 좋으면 정말 되는구나. 이게 그 나름의 엑시트의 창구가 있구나.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예비 기업들이 요건을 못 맞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장 요건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매출 100억 원에 영업이익 뭐 1, 20억 정도고 이걸 3년 동안 이렇게 성장 곡선을 맞추면 된다인데, 뭐 어렵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상장하려면 사실 이 정도는 해야 뭐 주가 관리도 하고 뭐 주주 관리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사실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업계에서는 좀 나쁜 이야기로 과하게 이야기했을 때 비공개 시장에서 결국 돈을 못 모으니까 적자 기업들이 이제 망하기 싫어서 좀 공개 시장으로 온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좀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뭐 기술 특례 상장도 좋고 일반 상장도 좋고 그런데 일단 그런데 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좀 대여급이 와줘야 좀 큰 물고기가 와줘야
그 활기가 도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IT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APR하고 시프트업 두 개인데 좀 여기가 굉장히 좀 잘했어요. 그래서 그 좀 업계에서는 좀 이게 우리 예상보다 실제 내부에 다니는 그 관련 이제 업을 하고 있는 분조차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잘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게 직접. 그래서 이게 왜 가능했냐라고 보면 이들이 압도적으로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대략 1,000억 원이었어요. 두 회사 모두 다 1,000억 원 이렇게 그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좀 보수적인 그 기업 평가 차트 NPR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20배, 30배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2, 3조 원의 기업 가치를 충분히 이렇게 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이렇게 실적이 좋아서 사실 뭐 상장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기업 가치를 원하는 만큼 달성할 수 있느냐. 사실 이들이 1조 원도 달성하지 못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 3조 원까지 달성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근데 또 다른 대어로 꼽혔던 K뱅크가 그렇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2번 시도했었잖아요. 정확하게는. 근데 오래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이 나온 이야기가 카카오뱅크라는 전례가 있는데 딱 카카오뱅크의 그 지표들을 그냥 동일하게 대입해 보면 그냥 사이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이렇게 실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기업 가치를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나오고 본인들의 몸값을 PBR 같은 거를 너무 과하게 책정했다는 얘기도 사실 많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예. 냉정하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그럼 올해 이 상장을 보면은 상장 사례들을 보면은 뭐 업계한테 어떤 시사점을 준다는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여전히 IPO 시장은 쉽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게 사실이다. 근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동성이 지금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 가치가 좀 낮다면 쉽게 말해서 스몰캡이라면 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뭐 특례 상장이라든지 스펙을 통한 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익을 내고 있다면 아마 무난하게 이렇게 통과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상장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스타트업들도 있고 벤처도 있고 뭐 일반 기업들도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놓여져 있는 건가요? 일단은 최악의 경우가 기업 가치는 높은데 매출이 뭐 안 좋다, 몇십억밖에 안 된다 이런 기업이 좀 수두룩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업 가치는 어쨌든 자기가 투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그 높은 밸류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다면 분명히 거래소가 발목을 잡을 거고 이렇게 그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둘 중 하나죠. 첫 번째는 기업 가치를 이제 주주들 간 협의해서 확 다운할 수 있느냐. 그거는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사례를 보면은 예.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거는. 가장 빠르게 살 수 있는 길인데 근데 그 VC 분들도 약간 그 LP들한테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냥 차라리 그냥 이 회사가 그냥 잘 안 돼서 폐업했다고 하는 게 낫지 이게 뒤로 물러나는 모습은 진짜 안 보이려고 하시는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제일 좋고 근데 이게 안 된다면 돈이 있으면 괜찮아요. 만약에 뭐 그 런웨이가 한 3, 4년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몇 년 지나면 장이 다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동안 이제 버티면서 뭐 구조조정도 하고 뭐 영업도 뛰고 해서 매출 늘리면 다음에 기회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현금이 많은 회사들은 이 길을 좀 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이도저도 아니다. 기업 가치도 낮출 수가 없고 그리고 현금도 없다. 라고 하면 사실상 뭐 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헐값으로 M&A 된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이런 게 좀 많아질 걸로 업계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좀 이들이 대기업들이 지금 M&A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제 가격이 떨어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지금 비싼 가격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좀 말씀도 예. 듣고 그러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업계를 만나서 좀 안타까운 점은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 상태가 안 좋은 회사를 병든 상태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예. 그래도 치료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그 사람 살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 너무 중환자실 가인분을 이제 예, 그 상태인 기업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중환자실로 가서 결국은 안 사버리고 결국 이제 중환자실 있는 기업도 이제 죽어버리고 경증일 때 그냥
빨리 이렇게 해갖고 좀 치료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화끈하게 헐값으로 하고 정말 이제 모든 걸 이제 매수자에게 맞춰주던가 그렇게 하면 M&A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좀 고집을 좀 부리거나라고 해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버리면 사실 이제 폐업밖에 없는 거죠. 예. 최근에는 이제 토스도 미국 상장을 공식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그렇죠. 좀 진짜 큰 대여급들은 몇 년 사이에 좀 미국 상장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해외 상장 같은 경우에는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국내 좀 유망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그래서 뭐 해외 상장은 뭐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죠. 장점은 일단은 상단이 좀 열려 있다는 게 있고요. 기업 가치 측면에서 왜냐하면 워낙 투자자 풀이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그런 그 장점이 있죠. 그래서 뭐 나스닥도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죠. 여러 예, 개가 예, 예. 있는데. 근데 뭐 이제 메이저 리그는 좀 빡빡하지만 좀 마이너 리그는 좀 상대적으로 들어가기가 수월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퇴출되기도 쉬운 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몇십억 원의 그 행정 비용이 이렇게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막 분기마다 분기 보고서 쓰실 때도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국내 로펌에 맡기는 것보다 5배 이상? 최소 5배? 그렇죠. 10배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현지 문화와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점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좀 여기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출 규모가 조 단위라면 혹은 조만간 조 단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게 됐다면 이거는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 몇십억의 행정비용은 충분히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그럼 분명히 글로벌 단위로 투자하는 그 VC나 아니면 사모펀드 혹은 자산운용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IPO 입성에 성공하리라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결코 답이 되지 않는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공부 못한 학생이 뭐 해외를 가서 공부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이제 해외에서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해외 상장 사례가 쿠팡하고 네이버 웹툰인데 이들의 주가가 정말 공모치를 한참 지금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분간은 이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소송도 많이 집단 소송 같은 것도 많이 지금 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결코 답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용신님 오늘 방송도 좀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도 쉽고 정확하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